네, 안녕하세요. 생산 운영관리 4주차 장단기 수요 예측 1강 예측 기법과 예측 오차 수업입니다. 1강의 학습 목표는 수요 예측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측 기법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수요 예측, 두 번째는 예측 기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 예측의 개요입니다. 수요 예측.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하죠? Demand Forecast라고 하죠. Demand Forecast. 예측은 영어로 forecast라고 합니다. for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접두사의 for는 앞이라는 의미입니다. 앞. 그리고 cast는 본다. 앞을 본다. 그게 바로 예측이죠. 앞장에서 배웠던 prediction, 예견이라고 하는 말하고 예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견은 prediction이고 예측은 우리가 forecast인데 예견은 우리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철학관이 있죠. 철학관.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뭐 그런 게 이제 철학관에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견이라는 말을 쓰죠. 다시 말하면 예견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식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그걸 하는 사람이 어떤 주관적인 방식에 의해서 앞을 보는 게 바로 예견입니다. 따라서 예견은 과학적이지 않다.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었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예견이라 하고, 예측, forecast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식에 근거해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앞을 보는 것은 예측이라는 말을 합니다. 수요 예측의 기간은 3개월부터 1년까지는 우리가 short-term, 단기라고 하고 1년부터 3년 미만까지는 mid-term, 중기라고 하고 3년 이상은 우리가 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장기라고 하는 표현은 long run 또는 long term입니다. long run, 오래 달린 후가 아니고 장기를 long run 또는 다른 말로 long term입니다. short term, mid term, long term 또는 long run. 우리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디맨드 데이터, 수요 자료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화면에 보는 것처럼 시계열 자료,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고 크로스 섹션 데이터, 종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열 자료는 뭐냐? 시계열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 이것은 시계열 자료입니다. 2010년 얼마, 2011년 얼마, 12년 얼마, 13년 얼마, 그래서 2018년 얼마, 이렇게 한쪽에 연이 나오고 어떤 데이터가 모아졌다 하면 그것은 시계열 자료죠. 연도별로 자료가 모아질 수 있겠지만 시간별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 10시, 11시, 12시, 1시 또는 뭐 1개월 단위별로 이렇게 하여튼 시간의 흐름과 관련성 있게 우리가 자료를 모아내면 시계열 자료를 하고 어느 한 시점에서 자료를 모아내면 종단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농수산물 시장에서 감자 1kg의 가격, 이것은 종단 자료가 됩니다. 우리 화면에서 보듯이 시계열 수요 자료를 디컴포지션, 분해해보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임의로 변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의로 변동하는 얘기는 그 변동을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랜덤 베리에이션, 랜덤하게 변화. 두 번째는 점점 올라가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트렌드, 추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즈널 변동입니다. 결국은 계절 변동이에요. 여름에 많이 팔리고 겨울에 덜 팔리고 또는 겨울에 많이 팔리고 여름에 덜 팔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이클링, 순환 변동은 결국은
우리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 호황기, 불황기에 따라서 호황기 때는 잘 나가고 불황기 때는 덜 나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이클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순환 변동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하는 것과 관련된 기법입니다. 수요 예측의 기법은 크게 정성적인 질적 예측 기법과 계량적 예측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적 예측 기법인 질적 예측 기법은 바로 예측할 때 주관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정성적인 예측 기법이고, 계량적 예측 기법은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해서 시계열 예측 방법과 인과형 예측 기법이 있습니다. 시계열 예측 방법은 시계열 자료로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는 경우에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방식이고, 인과형 예측 기법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인과형 예측 기법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예측의 목표를 명확해야 됩니다. 왜 지금 무슨 예측을 하려고 하느냐? 예측에 대한 과정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식당, 레스토랑을 한다고 합시다. 오늘 점심 몇 그릇 준비하실까요? 어떻게 한다? 100그릇 한다고요? 50그릇 한다고요? 그 답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어제 점심에 팔린 숫자를 오늘 점심에 팔릴 숫자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난주 요일 점심에 팔린 숫자를 금주에 동일한 요일에 점심 숫자로 예측한다고 하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지난주가 아니고 작년도 오늘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근의 자료에 가장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팔린 숫자와 오늘이 수요일이라고 하면 오늘 수요일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수요일인데 6개월 전 수요일과 또는 1년 전 수요일과 5년 전 수요일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법이에요. 최근법. 또 최근법은 어떤 기법이나 특별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죠.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획 수립에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그 예측이 정확해야죠. 어느 정도의 예측 오차는 불가피하지만 예측 오차가 정확해야 결국은 재고가 발생하지 않고 기업의 어떤 성과에도 바람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식당을 하는데 100그릇 정도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150그릇 손님이 온다고 하면 50만큼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측의 과정에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예측의 목표를 잘 명확히 하고, 두 번째는 과거 자료를 수집해 놓고, 세 번째는 자료를 그려봐서 그 패턴을 한번 찾아내고, 자료의 적절한 예측 모형을 선정하고, 과거 자료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예측치를 계산해보고, 예측치의 정확성을 검토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예측치가 정확성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가를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예측 기간에 대한 실제로 예측치를 계산하고 주기적으로 정성적 정보하고 통찰력에 근거해서 예측치를 수정하기도 하고, 그 결과를 관찰해서 예측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만약 예측치의 정확성이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런 과정, 새로운 예측 모형을 다시 찾아가지고 거기에 조정을 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측 기법에는 정성적 예측 기법과 계량적 예측 기법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정성적 예측 기법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성적 예측 기법의 첫 번째는 마켓 서베이, 시장 조사법입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고 나서 이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시장조사법입니다. 두 번째는 패널 동의법입니다. 패널을 구성해서 그 패널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예측치로 활용해야 됩니다. 다만 그 패널의 전문성이 있을 때 그 패널이 내놓은 의견이 의미가 있겠죠.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중역 익스큐티브, 다시 말하면 이사급 이상 그 중역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예측치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세일즈 폴스 해서 판매원들의 의견 합성법이라고 해서 각 지역의 담당 판매자들의 그들이 생각하는 수요 예측치를 모아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대리점에 근무하는 그 자동차를 파는 그런 영업사원들이 생각하는 그 예측치를 모아서 그것을 예측하는 방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 예를 들어서 대리점 주가 너 다음 달에 몇 개 팔 수 있냐라고 예측해 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영업사원이 자기가 실제로 5대를 팔 수 있다고 했을 때 5대라고 써낼까요? 7대라고 써낼까요? 3대라고 써낼까요? 7대라고요? 5대라고요? 3대라고요? 각각 의견이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뭐 5대 팔 수 있다고 하면 5대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간 심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자기가 팔 수 있는 숫자보다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대를 판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5대를 못 팔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5대를 실제로 팔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두 대 줄여서 서너 대 판다고 해놓고 5대를 팔았을 때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판매원 의견 합성법으로 했을 때는 실제 우리가 팔리는 숫자보다 좀 더 낮게 모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성조 예측법의 마지막 방법은 수명주기 유추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 기존 제품, 유사한 제품이 과거의 수명주기상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팔렸는지를 갖다가 유추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제품 수요를 유추해서 우리가 예측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수명주기 유추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량적 예측기법이 됩니다.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 평균은 평균인데 이동이에요. 이동.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올해 연도를 정합시다. 예를 들어 2020년이라고 합시다. 2020년도에 5월달 거를 예측한다고 하면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0년부터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2010년 자료,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7년까지 18년, 19년까지 있다고 했을 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다 모아서 평균을 내서 쓰는 것보다는 2020년에 가까운 연도 2019년, 18년, 17년, 16년까지만 더해서 평균을 이용하면 그게 바로 이동평균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최근에 3개년가를 하라고 하면 2019년, 18년, 17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4개년 걸 가지고 평균을 하라고 하면 16년까지부터 하면 되는 것이고 5년 걸 가지고 하면 2015년부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료를 전체를 도와서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최근을 중심으로 정해진 숫자를 연연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법이다. 그래서 과거에 몇 기간의 실제치를 평균해서 다음 기간에 예측치 사용하는 방법이 이동평균법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수평가법입니다. 우리가 계량적 예측법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어느 자격증 같은 거 시험을 출제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문제가 지수평가법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많은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그 논리성도 있고 또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평활법은 공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FT 이 공식인데요. 알파는 평활상수입니다. 알파는 평활상수가 되는 것이고요. 얘 뒤에 T-는 T기니까 전기입니다. 2020년이라고 하면 2019년도의 실제치입니다. 플러스 1-알파. 알파에 F의 T-1이니까 2020년이라고 하면 2019년도의 예측치입니다. 그러니까 F로 들어간 것은 포캐스트라고 해서 예측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 D는 실제치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D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2020년 것을 예측하려고 하면 2019년도의 실제치에다가 평활상수 알파를 곱하고 그리고 1-알파에다가 2019년도의 예측치를 해서 그걸 더하게 되면 2020년의 예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전기의 실제치에 평활상수를 곱하고 전기의 예측치에다가 1-알파를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예측치다. 근데 요 알파라고 하는 평활상수는 범위가 0부터 1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0부터 1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는 대개 우리가 0.3을 쓰기도 하는데 최근의 자료, 그러니까 유행 상품 같은 경우는 알파 값을 크게 합니다. 유행 상품이 아니면 뭐 0.3이나 0.2 정도로 쓴다는 얘기죠. 아주 최신 유행 상품 같은 경우는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평활상수 값을 크게 하고 근데 분명히 이 평활상수는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알파가 크고요. 알파의 1-알파보다는 이 알파가 커요. 그 다음에 알파의 1-알파의 제곱보다는 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를 전부 더하면 다시 평활상수를 더하면 뭐가 되게 되겠어요? 결국은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수열에서 1-공비에서 초항 알파를 합니다. 그래서 1-알파를 하면 밑에가 알파가 되고 알파가 돼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활상수를 더하면 결국은 1이 됩니다. 가중값을 더하면 1이 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활상수 알파가 커짐에 따라서 최근의 변동을 더 많이 고려하는 방식이다. 여기 그림에 보면 실제 수요가 이제 실선으로 나와 있고 예측치가 점수로 나와 있는 경우에 알파가 크면 실제 수요에 함께 따라가지만 알파가 작게 되면 실제 수요하고 상당히 갭이 많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변동을 더 많게 하려고 하면 알파를 크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량적인 예측기법 중에서 선형 회귀 방정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귀분석이죠. 회귀분석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 회귀분석이 있습니다. 회귀분석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 여러분들 회귀분석은 인과형 예측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과형 예측기법. 여러분 통계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알겠는데 우리가 한 가정에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아파트에 산다고 했을 때 전력 사용량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는 아파트 평수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수보다 훨씬 더 아파트 평수가 아파트 전력 사용량을 설명하는 좋은 독립 변수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귀마델은 결국은 여기 y hat은 a 플러스 bx에서 이 x가 독립 변수가 되고 알파가 절편이고 b가 슬롭 기울기인데
결국은 x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이기 분석이 되는 거죠. x1이 있고 x2가 있으면 중이기 분석이 되는 거죠. x1, x2, x3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있으면 다중이기 분석이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y라고 하는 결과 변수, 종수 변수를 가장 설명해 줄 수 있는 요 x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파트에 산다고 했을 때 전력 사용량은 평수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평수가 크다는 얘기는 식구 구성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많게 되면 아파트가 크고 소득이 많으면 전열기구, 전기 사용을 하는 TV의 인지가 커지고 식구 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냉장고의 용량이 커지고 식구 수에 관계없이 뭐가 커져요? 세탁기 용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평수가 커진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공기청정기 같은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많은 전기 관련 품목들이 늘어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회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를 찾는 거다. 회계 분석이 이제 단순 회계 분석, 뭐 중위기 분석, 다중위기 분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석은 단순위기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A값과 B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하는 최소 자승법을 가지고 A와 B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한 B값이 이렇게 구해지고 A값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A값은 Y바 마이너스 BX바니까 앞에서 구한 B를 이용하고 여기서 Y바다 X바라는 것은 Y의 평균값과 X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공식 중에 요 n을 일로 올리면 n 서메이션 xi 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n 서메이션 xi 제곱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고 분자 부분은 요 n을 이쪽으로 바꾸면 n 서메이션 xi yi x에다가 y를 곱해서 전부 더한 게 서메이션 x y y죠. 마이너스 서메이션 xi 서메이션 y xi를 전부 더한 거에다가 yi를 전부 더한 걸 곱해서 계산하면 b를 구하는데 이렇게 해서 구한 A와 B라고 하는 회계 계수를 최소 자승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구한 정리 우리는 마콥 정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회계 분석을 했을 때 이제 결국은 그 회계 방정식이 얼만큼 잘 적합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결정 계수를 가지고 그 회계방정식이 얼만큼 적합성이 있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에서 설명력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독립변수의 변동을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만큼 잘 설명해 주느냐 그 계수가 바로 결정계수고 결정계수는 통계학에서 되게 우리가 R제곱으로 표시하죠. R제곱 우리가 SST분의 SSR이 바로 R제곱이죠. 원래 이제 SST는 SSR 플러스 SSE가 되니까 1 마이너스 SST분의 SSE도 R제곱이죠. 여하튼 간에 결정 계수가 높아지려고 하면 X와 Y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높으면 결정 계수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요 R제곱이라고 하는 결정 계수는 R을 제곱한 거예요. R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관관계 계수죠. 상관관계 계수를 제곱하면 결정 계수가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과 통화량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0.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량이 늘면 그것이 인플레이하고 0.6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0.6을 제곱하면 얼마죠? 0.6을 66이 36. 0.3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면 더 작아지니까 0.36이 되니까 결국은 화폐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령은 0.36이다. 그러니까 R이 0.6이면 R제곱은 뭐예요? 0.3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계수가 높아야, 다시 말하면 상환계수가 높아야 결정계수가 높은 것이고, 결정계수가 높다는 얘기는 회귀 방정식의 적합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과 예측기법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장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다. 왜 장래 수요가 추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수요의 추정이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다. 예를 들면 생산 계획의 출발점도 바로 디맨드 포캐스트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한 것은 우리가 자료, 데이터는 두 가지로가 있다 했죠. 시계열 자료와 종단 자료가 있는데 특히 이 시계열 자료를 디컴포지션, 분해해보면 네 가지 변동이 있다. 랜덤 베리에이션, 트렌드, 추세 변동, 그 다음에 시즈널, 계절 변동, 사이클릭, 순환 변동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정성적인 예측 기법에는 마켓 서베이, 시장조사법, 이거 대개 우리가 설문지를 가지고 시장조사를 하죠. 설문지를 가지고. 그 다음 패널을 구성해서 패널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패널 동의법이고, 회사의 중요 간부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예측을 쓰면 중요 의견법. 뭐 대리점의 판매원 영업사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예측하면 판매원 의견 합성법. 그리고 수명주기 유치법이라고 해서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유사한 제품의 과거의 수명주기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유추해서 예측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수명주기 유치법. 그 다음에 앞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것 중에 델파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델파이법을 어디에 활용하냐면 기술 예측에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델파이법은 어떻게 하냐면 패널을 구성을 해요. 패널을 구성해서 패널들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1000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00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온 패널들이 답변한 패널 결과를 알려줘요. 패널한테. 알려주고 또 의견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 똑같은 물음이에요. 물음은 똑같은 물음인데 얼마가 팔린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A라는 사람은 1000개, 어떤 B라는 사람은 500개, 어떤 사람은 2000개 했는데 그렇게 써내오는 결과를 통계를 내서 알려주고 다시 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500, 2000 나왔는데 평균이 700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00이라고 써낸 사람은 내가 너무 많이 과하게 썼나? 해서 그다음에는 2000이 700으로 내려오진 않고 2000이 1500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그 과정 물어본 결과를 평균을 내서 알려주고 또 물어본 결과를 또 평균을 내서 알려주고 이런 과정을 3번, 4번 하다 보면 그 패널들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컨센서스를 이루게 되는 쪽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델파이법에 의한 예측 기법이라고 하고 델파이법이 특히 기술 분야에 있어서 예측에 많이 활용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량적인 예측 기법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인과형 예측 기법과 타임 시리즈, 시계열 예측 기법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합법, 회귀분석법 등등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런 몇 가지 방법만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예측 기법에는 엄청 많습니다. X11법, 박스, 젠킨슨법, 아리마법, 그 기법 하나가 아주 원서로 두꺼운 책을 구성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 예측기법 번역해서 그때 서강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한 16개 기법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그 논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1970, 80년대까지 많은 예측기법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이후에는 최근에 예측기법들이 안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만들지를 모르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예측기법을 활용하더라도 실제치와 예측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측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생산 시스템이 유연성을 가지고 그 예측 오차를 감내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니까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보다는 생산 시스템의 유연성을 통해서 예측 오차를 해결하는 방법 쪽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예측 기법에 대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존 나와 있는 예측 기법들을 콤비네이션해서 몇 가지 기법들을 더해서 새로운 예측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4장에 우리가 장단기 수요 예측을 공부했는데요. 1강에서 형성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수요자를 분해할 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 정규변동, 순환변동, 계절변동, 의무변동.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우리가 많이 봤던 변동이고 정규변동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무슨 변동이었죠? 네, 추세변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규변동이 아닌 답이고 정확한 변동은 추세변동이 되겠습니다. 형성평가 문제 2번 문항 계량적 예측 기법이 아닌 것 고르시오. 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 시장주사법, 가중이동평균법. 우리가 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 가중이동평균법은 다 계량적 예측 기법이지만 시장주사법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정성적인 예측 기법의 첫 번째 나왔던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중이동평균법은 이런 겁니다. 아까 2020년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2016, 17, 18, 19 4개년 거를 한다고 하면 가중치를 다 1을 줬을 때 똑같이 더해서 4로 나누면 0.25씩을 곱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최근에 더 많은 의미가 있을 거로 본다고 하면 2019년도에다가는 0.4를 곱하고 2018년도에는 0.3을 곱하고 그 다음에는 0.2를 곱하고 그 다음에는 0.1을 곱하고 그러면 우리가 0.1, 0.2, 0.3, 0.4 이렇게 곱하면 그걸 더하면은 1이죠. 그것처럼 최근 자료에 가중값을 더 준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가중치를 더 주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가중이동평균법이 되는 것이고 그 가중치를 동일하게 주면 그냥 이동평균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평가 2번 문항에 대한 답은 시장조사법이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단기 수요 예측과 관련한 형성평가를 끝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